어머니,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빌딩 로비 한가운데서 한 노부인이 젊은 여성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여성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비원을 불렀다. 경비 아저씨,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싫어. 싫다. 안 갈 거야. 노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쓰며 울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달 전 병원 중환자실에서 73살의 친정아버지가 숨을 거두었다. 김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공항 안내 방송이 시끄럽게 들려왔다. 당신 지금 어디냐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탑승 시작합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어딜 가는 거야? 그게. 순간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챘다. 예. 서연아, 우리 지금 네 시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가려고 공항에 와 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장례는 내 엄마도 있잖니.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며. 칠수는 평생에 한 번이야. 우린 한 달 전에 전부 예약해놨다고. 그럼 저는요? 저는 가족도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저만 몰랐던 거네요.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면 당장 와. 이미 탑승이 시작됐어. 취소하면 위약금이. 전화기 너머로 다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빨리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누구야? 나중에 얘기하자. 다녀와서. 전화는 끊겼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정체 모를 젊은 여자는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홀로 장례식장에 남겨진 김서연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연에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서연은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 서연은 그 얼굴을 오래도록 쳐다볼 수 없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친척 몇 명이 들어와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서연도 일어나 조문을 받았다. 친척들이 떠난 후 서연은 부예금 장부를 펼쳤다. 이름은 많지 않았다. 20명 남짓. 손가락으로 천천히 명단을 훑었다. 하지만 찾고 있는 이름은 없었다. 남편 가족의 이름이 단 하나도 없었다. 21년간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서연은 장부를 덮고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빠, 2주 전의 일이 떠올랐다.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시어머니, 남편 박준영, 시동생 부부, 그리고 남편 회사의 홍보팀장이라는 한유라까지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식사 중에 시동생이 말했다. 형수님, 저 온라인 쇼핑몰 사업 시작해보려고요. 어이구,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초기 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준영아, 네가 동생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다. 네, 어머님. 다음 주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흘 뒤였다. 그날 아침 친정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예, 서연아. 아빠가 쓰러지셨다.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다. 의사가 나왔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일단 상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빠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심각한가 봐. 수술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좀.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어려운데.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며칠 전 시동생에게는 그건 가족 일이고 내 친정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서연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날 오전이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우리 내일 아침에 제주도 가. 뭐? 어머니 칠순 여행 말이야. 한 달 전에 예약했던 거. 서연은 숨이 턱 막혔다. 여보, 아버지는 장인어른 상태는 안정됐다며.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지금 취소하면 돈만 날리잖아. 어쩔 수 없어. 전화는 끊겼다. 그날 오후였다. 서연은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의사가 급히 나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든 할 테니 제발 수술해주세요. 의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밤이 되었다.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서연은 중환자실로 달려 들어갔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차가운 손을 잡았다. 아빠, 아빠. 한참을 울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 11시였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자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연은 밤새 병원 복도를 지켰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한참 만에 받았다. 여보,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항 안내 방송이었다. 나 지금 공항이야. 곧 탑승해야 해서. 서연의 몸이 굳었다. 당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빨리요. 전화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시어머니였다. 예, 서연아. 장례는 내 엄마도 있잖니. 우린 일주일 뒤에 갈게.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잘 치르렴. 전화는 끊겼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아빠. 시동생한테는 3천만 원.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친정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홀로 남아 빈소를 지켰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촛불만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흘 뒤 아침 장례를 마쳤다.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무거웠다. 운구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과 친정어머니, 친척 몇 명만이 함께 차에 올랐다. 화장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화장장에 도착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관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흐느꼈다. 아빠, 편히 잠드세요. 2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 직원이 하얀 유골함을 건넸다. 아버지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이렇게나 가볍다니. 납골당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속에 위치한 깨끗한 건물이었다.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번호가 적힌 작은 납골관 앞에 섰다. 서연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치하고 영정사진을 그 앞에 놓았다. 아빠, 여기서 편안히 계세요. 한참을 서 있었다. 납골당을 나설 무렵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얀 건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집은 고요했다. 온몸에 힘이 풀리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시댁에서 힘들 때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는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얕았다.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납골당의 작은 납골단. 그곳에 홀로 계실 아버지.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집으로 오너라. 우리 왔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시댁 식구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씻었다. 거울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수척해진 얼굴. 48이 아니라 60살 노인처럼 보였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다. 목이 탔다. 다시 소파에 앉았다. 오후가 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다. 현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았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었다. 문을 닫았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가슴이 답답해졌다. 21년간 언제나 그랬듯 가야만 했다. 서연은 시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저녁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 속을 서연은 홀로 걸어갔다. 오후 5시 30분. 서연은 시댁 아파트 앞에 섰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과 수척한 뺨. 화장으로 가렸지만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다. 인터폰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다. 왔냐? 시어머니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팔에도 선명한 햇볕 자국. 일주일 동안 바닷가에서 실컷 놀다 온 증거였다. 네, 어머님.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거실로 들어섰다. 시동생 가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모두 까맣게 타 있었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행복하게 쉬다 온 증거였다. 형수님, 오셨어요? 시동생이 밝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남편 준영은 거실 한구석에 서 있었다. 그 역시 얼굴이 타 있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이것 좀 봐라. 화면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겼다. 이게 첫날 리조트 수영장이야.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 준영, 시동생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다. 모두 수영복 차림이었다. 이건 둘째 날. 스노클링 했지. 또 다른 사진. 바닷속 물고기들이 보였다. 이건 맛집?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더라. 레스토랑 테이블에 차려진 수많은 요리. 모두 즐거워 보였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 매일 맑았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리조트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정말 푹 쉬다 왔네. 동서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다음엔 발리로 가요. 그래, 발리도 좋지. 1년 뒤에 또 가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릎 위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았다. 장례는 잘 치렀냐? 마치 동네 슈퍼에 다녀왔냐고 묻는 듯했다. 목소리에 미안함은 한 톨도 없었다. 네. 조문객은 많이 왔고? 아니요, 많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나저나 이 사진 좀 봐. 여기 석양이 정말 예뻤어.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준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음엔 유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럽? 좋지. 프랑스나 이탈리아. 둘 다 가는 건 어떠니? 한 2주 정도로. 네,
그것도 좋겠네요.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더 넘기다가 멈췄다. 아, 이거. 유라 씨랑 같이 찍은 사진. 서연의 몸이 굳었다. 유라 씨가 리조트 예약을 정말 잘해줬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으로. 시어머니는 기쁜 듯이 말했다. 유라 씨 덕분에 편하게 지내다 왔네. 사진 속에 한유라가 있었다. 수영복 차림으로 밝게 웃고 있었다. 준영의 옆에 서 있었다.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유라 씨는 정말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시어머니의 칭찬은 계속되었다. 우리 준영이가 참 좋은 부하를 뒀어.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서연아, 내 어머님, 우리가 보낸 부액은 100만 원. 받았지? 네, 받았어요. 100만 원이면 요즘 장례식장에선 충분하다더라. TV에서 봤어.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100만 원. 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은 아깝다면서. 우리가 못 가서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었잖니. 칠순 여행은 한 달 전에 예약했던 거라 취소하면 돈만 아깝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서연아, 저녁 준비 좀 해라.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하네.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음엔 일본도 가자. 좋아요, 어머님. 교토에 가고 싶어요. 온천도. 그래, 온천 좋지. 서연은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식칼을 쥐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마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아빠, 작게 읊조렸다. 죄송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행복에 겨운 목소리. 여행 이야기에 푹 빠진 사람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1시간 후 저녁상이 차려졌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연도 구석 자리에 앉았다. 먹자. 시어머니가 셔를 들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다음 주에 회사 회식이 있습니다. 준영이 말했다. 그래? 어디서?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유라 씨가 예약했습니다. 또 한유라 이야기였다. 식사가 끝났다. 서연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쪽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서연은 깨달았다. 유라도 여기 있었구나. 현관으로 나갔다. 유라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조심히 가요, 유라 씨.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이 일어섰다. 어머님,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유라에게 했던 것처럼 다정하지는 않았다. 현관 앞에 서였다. 준영이 차키를 꺼내며 말했다. 유라 씨, 집이 어디세요? 마포 쪽입니다, 사장님. 아, 마포. 우리 집이랑은 반대 방향이네.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유라가 사양했지만 준영은 웃으며 말했다. 밤도 늦었고 위험하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서연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택시 타고 가. 우리 집이랑 방향이 완전 반대니까. 서연은 숨이 닿는 것 같았다. 어이, 택시비는 있냐? 준영이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2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서연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빨리 받아. 유라 씨 늦겠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구겨진 돈이었다. 그럼 먼저 간다. 준영은 유라와 함께 나갔다. 엘리베이터에 탔다. 서연은 현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 쥔 2만 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났다. 안 가고 뭐하냐?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갑니다. 서연은 서둘러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다. 방금 준영이 탄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에서 멈춰 있었다. 다른 엘리베이터가 왔다. 1층으로 내려와 정문으로 나왔다. 지하 주차장 쪽을 보았다. 준영의 차가 나오고 있었다. 운전석에 준영, 조수석에 유라. 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유라가 무언가 말하는 것이 보였다. 준영이 웃고 있었다. 차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잠시 후 택시가 왔다. 주소를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다. 택시가 출발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했다.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손에 쥔 2만 원을 보았다. 구겨진 돈. 남편은 아내에게 택시비를 쥐어주며 다른 여자를 차에 태워갔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남편은 그의 여자를 태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21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 남은 것은 2만 원의 택시비뿐이었다. 밤 11시.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다. 서연은 요금을 냈다. 남편이 준 2만 원으로 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5층.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조용한 거실에 불을 켰다. 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알림이 하나,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오후 5시에 온 문자였다. 또 돌원 아닌 정계 기런 동정가 많다. 모르는 번호였다. 꾸 김현수님의 따님, 김서연님 되십니까? 이정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유언?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아버지는 재산 같은 것이 없었다. 퇴직금도 병원비로 다 썼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 회사에서 잔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다. 회사에서 잔다고? 유라를 데려다주고 그대로 회사로 간 걸까? 아니, 아닐 거야. 서연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조수석에 앉았던 유라. 웃으며 이야기하던 두 사람. 알았어.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물어봐도 뻔한 대답만 돌아올 것이다. 서연은 전화를 내려놓았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보았다. 유언이라니. 아빠, 무슨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읊조렸다.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40분. 샤워를 해야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댁에서 본 것들, 검게 탄 얼굴, 여행사진, 유라와 함께 찍은 사진, 부예금 100만 원 이야기, 택시비 2만 원, 그리고 준영이 유라를 차로 데려다주는 모습. 가슴이 답답했다. 시계를 보았다. 새벽 1시. 몸을 뒤척였다. 자세를 바꿔봐도 잠들 수 없었다. 새벽 3시. 여전히 깨어 있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모습. 차가웠던 손. 눈물이 흘러내렸다. 새벽 6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일어나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더 퉁퉁 부어 있었다. 커피를 내려 거실로 나왔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준영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았다. 아침 7시.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변호사에게 온 문자를 다시 보았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문자를 받아서요. 아, 김서연님.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아침 일찍 연락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내용이라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3시간 후였다. 네, 가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곧 문자가 도착했다. 사무실 주소였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화장을 했다. 부은 눈을 가리려 애썼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보았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초역에서 내렸다. 출구로 나와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빌딩 앞에 섰다. 6층짜리 건물이었다. 간판에 법무법인 이정민 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응접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김서연님 되시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네, 맞아요.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걸었다. 맨 끝에 있는 문 앞에 섰다. 직원이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책상 너머로 양복을 입은 6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김서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이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서연은 악수를 받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앉으시죠. 서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긴장되었다. 이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저와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서연은 놀랐다. 네. 선생님께서 따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이것이 유언장입니다. 한 장의 종이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나 김현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할 시 나의 딸 김서연에게 아래와 같이 유증한다. 서연은 다음 구절을 읽었다. 눈이 커졌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빌딩 한 채를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빌딩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빌딩입니다. 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빌딩 사진이었다. 10층짜리 건물이었다. 30년 전에 아버님께서 매입하신 빌딩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게 아버지 빌딩이라고요? 네, 등기부 등본입니다. 서류를 보여주었다. 김현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손으로 서류를 만져보았다. 진짜였다. 현재 시가로는 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 수입으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현실감이 없었다. 아버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따님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모습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따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길 바라셨던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직 더 있나요? 따님의 남편분 회사가 이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서연은 움직임을 멈췄다. 네, 8층의 RKD 마케팅이라는 회사. 남편분 회사 맞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낸 월세는? 네, 아버님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빌딩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셨기 때문에 계약도 관리 회사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남편분은 빌딩 주인이 장인어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준영은 몰랐구나. 아버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위가 알게 되면 태도가 바뀔까 염려하셔서. 이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았다. 준영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즉 따님께서 원하시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따님이 선택할 차례라고. 이 변호사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참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일어설 것인가? 서연은 유언장을 다시 보았다. 아버지의 필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다. 10년 동안 아버님께서 준비해 오신 겁니다. 따님을 위해서.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아버님의 뜻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다. 이것이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서연은 묵직한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님께서 따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하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서연은 봉투를 꽉 쥐었다.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아빠, 작게 읊조렸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셨다.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다. 21년간 서연은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집에 도착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봉투였다. 안에는 등기부 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쓴 편지.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빠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후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아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10년 동안 아빠는 네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아빠는 가난해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준비했다. 30년 전에 사두었던 작은 빌딩. 그것이 이제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움츠러들지 말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 서연아.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집안을 정리해야 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실을 청소하고 빨랫감을 모았다. 준영의 옷도 섞여 있었다. 재킷을 집어들었다. 주머니를 확인했다. 휴지, 동전 그리고 무언가 종이 같은 것. 꺼내보았다. 영수증이었다. 서울 호텔 디럭스룸. 서연의 손이 멈췄다. 호텔 영수증을 자세히 보았다. 숙박일 11월 3일 체크아웃. 11월 4일 객실 디럭스 더블룸 인원. 이명 금액 650영원. 11월 3일 서연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준영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에야 전화를 걸었을 때 공항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호텔 영수증이? 손이 떨렸다. 영수증을 다시 보았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남편은 호텔에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서연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순간 호텔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울 호텔 번호를 검색했다. 전화를 걸었다. 서울 호텔입니다. 저 11월 3일 숙박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 정보라. 제 남편이 그날 거기 있었을 텐데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누구와 있었는지. 유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남편은 그의 여자와 호텔에 있었다. 서연은 영수증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계를 보았다. 오후 1시 30분. 자리에서 일어났다. 움직여야 했다.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빌딩 주인으로서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리고 준영의 회사가 8층에 있다고. 서연은 결심했다. 가보기로. 옷을 갈아입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카디건을 걸쳤다.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다. 오후 서연은 강남역에서 내렸다. 테헤란로를 걸었다. 빌딩들이 즐비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빌딩이었다. 10층짜리 회색빛 빌딩.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저게 내 빌딩이구나. 읊조렸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넓고 밝은 로비였다. 건물 안내 데스크에는 50대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8층이에요. 어느 회사 방문이십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RKD 마케팅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경비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8층 버튼을 눌렀다. 천천히 올라갔다. 3층, 5층, 7층. 8층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다. RKD 마케팅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넓은 사무실 안에 책상들이 즐비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다가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장님 계신가요? 약속은 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은 망설였다. 이름을 말하면 바로 준영에게 알려질 것이다. 일단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응접 소파에 앉았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컴퓨터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거나 복도 끝에 유리벽으로 된 사장실이 보였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다. 5분쯤 지났을까 사장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준영이 나왔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잡지를 들어 얼굴을 가렸다. 준영은 직원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잠시 후 다시 사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다. 서연은 힐끗 보았다. 한유라였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유라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곧장 사장실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노크도 없이 들어가다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 걸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사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블라인드 틈으로 안이 조금 보였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훔쳐보았다. 준영이 책상에 앉아있고 유라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서류를 보여주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가 몸을 숙여 준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영이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유라가 미소를 지었다. 준영이 유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를 껴안았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준영이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끝나. 준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알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유라의 목소리였다. 내년이면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카메라를 켰다. 블라인드 틈으로 렌즈를 향했다. 찰칵.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사무실 직원이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눈물이 쏟아졌다.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서연은 빌딩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벤치를 찾아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다. 선명했다. 준영과 유라가 껴안고 있는 모습. 증거였다. 내년이면 이혼할 수 있어. 준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아빠 다 봤어요. 21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준비할 것이 많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호텔 영수증, 불륜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500억 원의 빌딩. 서연은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녁 6시 집에 도착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 옆에 호텔 영수증을 놓았다. 휴대폰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저녁 7시에 집으로 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할 얘기. 무슨 얘기일까? 하지만 서연에게도 할 말이 있었다. 아주 많이.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침은 서연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일찍 눈을 떴다. 어제와는 달랐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오랜만에 푹 잤다. 욕실로 가 거울을 보았다. 퉁퉁 부었던 눈이 제법 가라앉아 있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준 목걸이를 꺼냈다. 21년 만에 처음 꺼내는 것이었다. 목에 걸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무언가 달라 보였다. 눈빛에 힘이 있었다. 그래,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읊조렸다. 하루 종일 준비했다. 먼저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빌딩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서류 중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그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져왔다. 계약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읽었다. 중도 해지 조항을 찾아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저녁 6시가 되었다.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가방에 휴대폰과 호텔 영수증을 넣었다. 휴대폰에는 어제 찍은 불륜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다듬었다. 크게 심호흡을 했다. 가슴은 떨렸지만 차분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다. 6시 50분경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인터폰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다. 왔냐?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몸을 움츠리지는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준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시동생 부부도 이미 와 있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지 않았다. 오히려 소파 가운데 자리에 여유롭게 앉았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오늘 너 부른 건 할 얘기가 있어서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우리 준영이 회사 말이다. 시어머니는 준영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자금이 좀 필요해. 아, 그러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돈 말이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마치 20만 원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내 친정에 부탁 좀 해봐라. 내 남동생이 사업한다며. 거기서 좀 빌릴 수 없겠니?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 동생은 자영업자라 여유가 없습니다. 가게 운영도 빠듯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친정집이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월세입니다, 어머님. 집도 저희 소유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 회사가 힘든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셈이냐. 서연은 준영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준영은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여보, 회사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뭐, 얼마나 힘든데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회사 일이니까. 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내가 알 필요가 없겠죠. 21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연의 말투가 달랐다.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아, 너 오늘 그 말투가 뭐냐? 버릇없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전혀 죄송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시동생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영이 말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해. 스트레스가 많아서.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말이다.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21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 적응을 못하잖니.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시어,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봤는데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라니요? 무슨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혼.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거다. 서연이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물론 네가 받을 건 없어. 알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말했다. 집도 우리 명의고 재산도 전부 우리 거니까 네가 가져갈 건 없어. 위자료 같은 건 당연히 없고 네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거지. 서연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어떠냐?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편하게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서연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 RKD 마케팅 사무실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갑자기 왜 묻냐? 무슨 상관인데.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강남에 있다는 것만 들었는데요. 테헤란로에 있다. 그건 왜 묻는데? 아, 테헤란로요? 그럼 몇 층에 있나요? 8층이다.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묻냐? 서연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그 빌딩. 월세는 한 달에 얼마나 내나요? 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걸 네가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가 힘들다고 하시니 월세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다. 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다. 저 어제 그 빌딩에 다녀왔거든요.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거길 왜? 8층 RKD 마케팅 로비도 보고 사무실 입구도 봤어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준영에게 보여주었다. 빌딩 로비 사진이었다. 왜 거길? 견학 갔어요. 강남 빌딩은 어떤가 궁금해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시어머니가 불쾌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이상한 짓이냐? 남편 회사를 몰래 찾아가다니. 이상한 짓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남편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21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천천히, 침착하게. 그리고 어머님 이혼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지. 21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편 사업 자금 2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신 의도가 궁금하네요. 시동생 사업 자금은 도와주면서 친정아버지 수술비는 친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당당하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신발을 신으며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보고 있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연은 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11월 3일에 어디 있었어요? 준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11월 3일.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받지 않던 그날. 그날 공항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준영을 쳐다보았다. 됐어요. 대답 안 해도.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서연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미소 짓고 있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네, 김서연님, 무슨 일이십니까? RKD 마케팅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네, 틀림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통지서 보내주세요. 즉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아빠, 저 오늘 시작했어요. 아빠가 마련해 주신 걸로. 작게 읊조렸다. 그리고 당당하게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연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21년간 억압받고 살았다. 매일 남의 눈치를 보고 참고 견디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빌딩 주인이라는 카드. 아직 남아있는 카드는 많았다. 호텔 영수증, 불륜 사진, 그리고 500억 원의 재산. 서연은 이제 게임의 주인이 되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흘 뒤 오전 10시. 서연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늘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할 터였다. RKD 마케팅 앞으로 발송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였다. 3개월 후 준영의 회사는 빌딩에서 나가야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영이었다. 서연은 잠시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너 지금 어디야?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준영이 어딘가에서 뛰어온 듯 했다.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있다고? 좋아. 지금 바로 갈 테니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지금 가고 있으니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오늘쯤 우편물이 도착했고 준영이 그것을 확인한 것이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준비해야 했다. 곧 폭풍이 몰아칠 테니까 30분쯤 지났을까.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니 준영이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준영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박차듯 들어왔다. 얼굴은 붉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손에는 우편물을 쥐고 있었다. 이게 뭐야? 준영은 우편물을 거실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다. 초록색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다. 서연은 천천히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보니 발신인은 법무법인 이정민 파트너스, 수신인은 RKD 마케팅이었다. 읽어봐, 읽어보라고. 준영이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우편물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서연은 침착하게 봉투를 열었다. 이미 뜯어져 있었다. 준영이 회사에서 확인하고 온 것이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수신 RKD 마케팅 대표이사 귀하, 발신 김서연.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계속 읽어 나갔다. 본 빌딩의 소유주는 귀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3월 31일이며 해당 일까지 명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빌딩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한다니.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는데 서연은 서류를 다 읽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회사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곳 알아보면 되죠. 서연의 냉정한 태도에 준영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의 눈초리였다. 너, 뭐 알고 있지? 이 우편물, 발신인이 내 이름이잖아. 준영은 서류를 집어들고 소리쳤다. 김서연, 여기 똑똑히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이름이라고요? 서연은 서류를 다시 보는 척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왜 이런 게 와? 빌딩 주인이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라기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소리야? 제가 그 빌딩 주인이니까요. 순간 거실은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준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뭐라고? 저 빌딩 제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말도 안 돼. 내 아버지한테 그런 재산이 있을 리가 없어.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서연은 테이블 서랍을 열었다. 등기부 등본을 꺼내 준영 앞에 놓았다.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아버지 명의로 30년 전에 등기되었고 일주일 전에 제 명의로 상속 등기가 완료됐어요.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등기소에서 직접 떼어보세요. 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낸 월세는 저희 아버지한테로 들어갔죠.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 당신은 몰랐겠지만 아버지가 일부러 관리 회사를 통해서 계약했으니까요. 당신이 장인어른이 빌딩 주인이라는 걸 절대로 모르게. 준영은 말을 잃은 듯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계약을 갱신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잘못한 거요? 서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하얀 종이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준영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커졌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11월 3일 서울 호텔 디럭스룸.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11월 4일. 숙박 인원 2명. 서연이 또렷하게 읽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해요? 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제가 울면서 당신한테 전화했던 날. 하지만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에 전화하니까 공항이라고 했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탄다고. 서연아, 잠깐만.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폴더를 열어 준영에게 보여주었다. 유라와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장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봤어요. 당신 회사에 갔을 때 찍었죠. 사장실 블라인드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거든요. 준영의 손이 떨렸다. 무슨 변명을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들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내년이면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다고.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요. 이혼하고 싶다면서요. 서연아, 정말 아니야. 유라는 그냥 부하 직원이고. 그냥 부하 직원이 장인어른 기일에 호텔에 갑니까? 그냥 부하 직원이 시어머니 칠순 여행에 동행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냥 부하 직원을 밤 10시에 조수석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내한테는 택시비 2만 원을 쥐어주나요?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됐어요? 유라 씨랑은 언제부터? 서연이 물었다. 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서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21년이나. 21년. 서연은 헛웃음을 쳤다. 21년 동안 나 혼자 견뎠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면서 21년 동안 당신은 뭘 했죠? 나를 지켜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뭐? 여긴 이제 내 집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내가 산 내 집. 당신이 나가요. 너 미쳤어? 안 미쳤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든걸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짐은 제가 싸서 보내줄 테니 당분간은 어머님 댁에 있든지 유라 씨 집에 있든지 마음대로 해요. 김서연, 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준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가 나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서연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겁먹던 사람이 아니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혼자 뭘 할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21년 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왔으니까. 준영은 문을 박차듯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다리가 떨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21년간 참아왔던 말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냐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묻는 거냐. 제가 뭘 했는데요? 준영이한테 다 들었다. 빌딩이 내 거라니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버지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믿고 안 믿고는 어머님 자유세요. 중요한 건 제가 그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빌딩 임대를 어떻게 할지는 제 자유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김서연, 너 지금 건방지게. 건방진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내가 가겠다. 오늘은 바빠서 못 갑니다. 어머님. 다음에 뵙죠.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김서연, 끊지 마.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무음으로 설정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날씨는 맑았다. 오후 4시경이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님 되시죠? 저 한유라라고 합니다. 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다. 한유라였다. 예상치 못한 전화였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요? 사장님. 아니, 준영 씨 일 때문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고 싶어서요. 오해?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오해가 아니라 전부 사실인데. 좋아요, 만나죠. 어디서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3시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해를 풀고 싶다고. 읊조렸다. 무슨 오해를 푼다는 걸까? 호텔 영수증도 오해인가? 껴안고 있는 사진도 오해인가? 하지만 서연은 만나기로 했다. 유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었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다.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움츠러들지 말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빠, 저 오늘 많이 싸웠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어요. 작게 읊조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달라질 거예요. 더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아빠.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와의 대면, 불륜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다. 500억 원의 빌딩, 매달 5천만 원이 들어오는 월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지금 그 진실의 편에 서 있었다. 창밖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서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은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준비는 완벽했다. 가방 안에는 호텔 영수증과 휴대폰이 들어있었다. 불륜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을 둘러보았다.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한 여자가 카페 중앙에 앉아 있었다. 한유라였다. 유라는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밝은 미소였다. 마치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유라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유라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스스럼 없는 목소리였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먼저 커피부터 주문할까요? 형수님은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는 카페라떼로 할게요. 잠시만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주문을 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금방 돌아와 앉았다. 한 5분이면 나온대요. 그래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유라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어제 사장님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회사 일은 제가 잘 몰라서요. 사장님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나가시고는 안 돌아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관심 없다는 투였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라가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형수님,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건 유라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형수님께서 저와 사장님 사이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오해요? 네. 저희는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유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형수님께서 회사에 오셨을 때 사장실을 보셨다고. 혹시 뭔가 이상하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오해예요. 뭐가 오해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물었다. 그날 저는 사장님께 업무 보고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제가 조금 위로해 드렸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유라는 설명했다. 목소리에는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위로요? 네, 회사 경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격려해 드렸던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폴더를 열었다. 유라와 껴안고 있는 사진을 찾았다. 이게 위로인가요? 휴대폰 화면을 유라에게 보여주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되찾았다. 어머 형수님. 사진까지 찍으셨네요.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요. 특히 유부남 사장과 여직원 사이에서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형수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사장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유라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서연은 가방에서 호텔 영수증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라는 영수증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1월 3일 서울호텔 디럭스룸. 숙박 인원 2명. 맞죠?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내가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당신이랑 호텔에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것도 업무였나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호텔에서 낮부터 다음 날까지 무슨 업무를 하죠?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 테이블만은 냉기가 감돌았다. 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변해 있었다. 아까까지의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유라의 목소리 톤도 변했다.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다. 네, 맞아요. 우리 사귀어요. 2년 전부터.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준영 씨는 저를 사랑해요. 형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어차피 21년 동안 행복했어요.
형수님은 준영 씨한테 사랑받았냐고요? 유라가 되물었다. 준영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수님이랑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했을 뿐이라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불륜이 정당화되나요? 정당화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린 진심이에요. 유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에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태아의 모습이 보였다. 준영 씨 아이예요.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유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형수님께서 이혼해 주셨으면 해요. 준영 씨도 원하고, 저도 원하고, 시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어머님이요? 네. 시어머님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결혼도 찬성해 주셨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그것도 찬성한다고? 시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어차피 형수님은 아이도 없고 친정도 가난하니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겠다고. 유라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저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나쁘지 않아요. 시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세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유라는 휴대폰을 꺼냈다.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서류 사진이었다. 이혼 합의서예요. 준영 씨 변호사가 작성했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요.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없어요. 형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유라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없어요. 어차피 형수님 명의 재산은 없잖아요. 집도 시어머님 명의고.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유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유라는 미소를 지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형수님 순순히 응해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재판까지 가면 형수님만 망신당해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유라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남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죠? 당연히 알죠. 제가 거기서 일하는데요. 테헤란로 빌딩 8층이요. 그 빌딩이 누구 건지 알아요? 빌딩 주인이요? 글쎄요, 잘 모르지만 관리회사를 통해서 계약해서. 유라는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다. 제 빌딩이에요. 네? 유라의 눈이 커졌다. 그 빌딩 주인, 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서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유라에게 보여주었다. 유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어제 남편 회사에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를 보냈어요. 3개월 후면 회사는 그 빌딩에서 나가야 해요. 그런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유라 씨,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빌딩시가 500억 원이에요. 매달 월세 수입은 5천만 원이고요. 유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죠? 그 말 고스란히 돌려줄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집도 시어머님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예요.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예요. 유라 씨나 시어머님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방을 집어들고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임신 축하해요. 하지만 그 아이, 법적으로는 내 남편 아이예요.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멍하니 서연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커피 잘 마셨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제 빌딩 1층에 있는 카페로 초대하죠. 서연은 카페를 나섰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정민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김서연님,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위자료 청구도 같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이었다. 아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읊조리며 걷기 시작했다. 똑바로, 당당하게. 21년의 굴욕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틀 뒤 오전 10시,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다. 증거 자료는 충분합니다. 호텔 영수증, 불륜 사진, 임신 사실까지 있어서 위자료 청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지만 이 경우는 특별합니다. 불륜 기간이 2년이고 상대 여성이 임신까지 했으니 1억 원도 가능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김서연님 명의 재산이 500억 원이니 오히려 남편분이 받을 게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얻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니까요. 다행이네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송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다음 주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협의 이혼 의사는 없으십니까? 소송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을 제시하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불리해지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네, 어머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온 가족 다 모여 있으니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마지막 얘기요? 그래, 마지막. 오늘 끝장을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왔구나. 마지막 대결이. 오후 1시경.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다. 인터폰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섰다. 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동생 부부도 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유라도 있었다.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지시했다. 서연은 1인용 의자에 앉았다. 서연아, 오늘 너 부른 건 간단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혼 조건 정리하려고. 이혼 조건. 이요? 그래, 네가 순순히 이혼해주면 우리도 양보할 건 하마.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위자료 3천만 원 주마. 그리고 새집 얻을 돈으로 1억 원 더 얹어주지. 총 1억 3천만 원이야. 서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단 조건이 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빌딩 계약, 갱신해줘라. 우리 준영이 회사가 그 빌딩 계속 쓸 수 있도록. 그게 조건인가요?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는 유라를 힐끗 보았다. 유라 씨가 임신했잖니. 그 아이 인정해줘라. 준영이 아들로.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본 셈 쳐라. 그게 뭐 대수라고. 어차피 너는 21년 동안 애도 못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픈 곳을 찔린 것이다. 우리 준영이한테는 아들이 필요해. 대를 이을 아들. 대를 잇게 하려면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아야죠.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조건도 나쁘지 않잖아. 위자료에 집 얻을 돈까지 얹어주는데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거절한다고?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21년 동안 너를 먹여 살려줬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먹여 살려줬다고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월세 명세서였다. 지난 10년간 준영 씨 회사는 강남 빌딩에서 월세 걱정 없이 사업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빌딩은 저희 아버지 것이었고 이제는 제 것입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니 빈손으로 왔다는 말씀은 틀렸습니다. 제 뒤에는 500억 원의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께서 모르셨을 뿐. 시어머니와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서연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지난 5년간 3억 원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준영을 쳐다보았다. 회사 장부 다 확인했습니다. 유령 거래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내역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서연은 회계 장부 사본을 테이블에 펼쳤다.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유라 씨 차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여행 다니고. 그건 회사 운영비다. 운영비로 여자친구 명품 가방을 사주나요? 이건 횡령 아닌가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영수증도 전부 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500만 원, 샤넬 가방 700만 원, 제주도 리조트 200만 원, 호텔 영수증도 경비 처리하려고 받아뒀던 모양이더군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영수증을 봐버렸지만요.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습니다. 방안은 정적이 흘렀다. 시동생 부부가 준영을 쳐다보고 있었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라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그리고 유라 씨, 서연은 유라를 보았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임신 축하해요. 하지만 그 아이, 법적으로는 내 남편 아이예요.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형수님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부를 자격 없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이혼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시어머님이나 유라 씨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조건은 이겁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다. 위자료 1억 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3억 원 반환. 그리고 불륜 사실의 공식적인 인정. 1억이라고?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안 미쳤어요. 새집 얻으라고 1억 주신다면서요. 오히려 싼 편이죠. 재판 가면 더 받을지도 모르는데요. 재판? 네가 감히 우리를 재판에 걸겠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송 제기할 겁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빌딩 계약 절대로 갱신 안 합니다. 3개월 뒤 회사는 나가야 합니다. 준영이 다가왔다.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제발.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죽어. 이 손 놓으세요. 서연은 팔을 뿌리쳤다. 21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요? 사랑해 준 적은 있었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었나요?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시댁에서 무시당해도 내가 힘들어해도 그저 방관했을 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 못 낳는다고 구박받아도 친정 가난하다고 무시당해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 미안했다. 사과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았다. 다음 주에 법원에서 봅시다. 변호사 통해서. 김서연,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눈물이 났다. 21년간의 한이 풀리는 시원한 눈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협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읊조리며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도 보였다. 그중 하나가 서연의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 어머니에게서였다. 서연아, 괜찮니? 응, 엄마,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시댁에서 전화 왔더라. 네가 이혼하려 한다고. 말려달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21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가난한 친정 때문에 딸이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오히려 21년을 낭비한 거야. 지금이라도 정리하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는 미안하다.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엄마, 아니야. 엄마 탓 아니야.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서연아, 네 아빠가 그렇게 큰 재산을 남겼을 줄은 나도 몰랐어.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빠는 나를 지켜주고 싶었나 봐. 당당하게 살라고. 그래, 내 아빠는 평생 너만 생각했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걱정뿐이었지. 어머니가 코를 훌쩍였다. 서연아, 이제는 힘들게 살지 마. 움츠러들지 말고. 응, 엄마. 그럴게. 엄마는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알지. 그럼.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도 동생도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움츠러들지 않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다. 월요일이 되면 소송이 시작된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21년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앞으로의 싸움 따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다. 재산도, 증거도, 그리고 당당한 태도도 있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움츠러들지 않는 인생,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당당한 인생이. 서연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작게 읊조리며 잠이 들었다. 21년 만에 가장 평온한 잠이었다. 3개월 후 서연은 서울가정법원 법정복도에 서 있었다. 옆에는 이정민 변호사가 함께였다. 오늘이 판결 선고일이었다. 긴장되십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다. 조금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은 뛰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법정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섰다. 맞은편에는 준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도 방청석에 와 있었다. 유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의 말에 모두가 일어섰다. 50대 여성 판사가 들어왔다. 착석.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모두가 앉았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침묵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부정한 행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호텔 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제3자의 임신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가 법봉을 내리쳤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겼다. 완벽한 승리였다. 축하합니다. 이 변호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김서연. 이게 네가 원하던 거냐? 네, 제가 원하던 겁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21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21년 동안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다. 건강하세요. 이제 손주도 태어날 테니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겠죠? 서연은 등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였다. 준영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다.
빌딩에서 퇴거한 후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다. 자금도 바닥났고 직원들도 모두 떠나갔다. 유라도 준영의 곁을 떠났다. 임신한 채 홀로 남겨졌지만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오늘은 3월 31일 RKD 마케팅이 빌딩을 완전히 비우는 날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빌딩 1층 로비에 와 있었다. 오전 10시였다. 빌딩 관리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로비는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경비 데스크에는 새로 채용된 젊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회전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시어머니였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서연을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리고 서연 앞에 섰다. 서연아, 떨리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차분하게 물었다.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빌딩 계약. 다시 한 번만 해다오. 우리 준영이가 다시 사업 시작할 수 있게. 안 됩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서연아, 제발.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무릎을 꿇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보았다. 21년 동안 너 무시해서 미안하다. 제발 용서해다오. 일어나세요, 어머님.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아니, 못 일어나. 내 얘기 들어줄 때까지.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우리 준영이가 죽겠다고 한다. 사업도 망하고 유라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해. 서연은 말없이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서연아, 제발. 경비 아저씨. 서연은 경비 데스크를 보았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싫어, 싫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서연아, 김서연.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회전문이 닫혔다. 로비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예전에 준영의 사무실이 있던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다. 햇빛만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서 10년 동안 준영이 일했다. 그리고 유라와의 불륜 장소이기도 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8층 임차인 모집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월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좋은 회사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2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끝났다. 서연은 텅 빈 사무실을 나왔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안을 보았다. 그리고 열쇠로 잠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1층 로비로 나왔다. 밖은 따뜻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이었다. 아빠, 끝났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작게 읊조렸다. 이제 새롭게, 당당하게 시작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앞을 보고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21년의 굴욕은 끝났다. 움츠러들었던 인생도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당당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49에 찾은 자유였지만 늦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서연은 계속 걸었다. 햇살이 따뜻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오늘 서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서연 씨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남겨주신다면 서연 씨의 새로운 인생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